오늘은 2000년 전에 존재했던 고대 학문의 중심지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도서관인데 약간 학교 같은 느낌이었어요. 안에 정원도 있고요, 연구실도 있고 뭐 의학 학교도 있고 책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약 한 50만 권 정도가 있었다고 추정이 되는 곳입니다. 이 도서관은 기원전 332년 알렉산드로스 왕이 자신의 이름을 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수도가 되었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지었던 도서관의 이름이에요. 이 알렉산드로스 3세 메가스 왕의 영어식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자, 도서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 알렉산드로스 왕,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면 정복 군주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근데 이 알렉산드로스 왕은요,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필리포스 2세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혈통을 되게 중요시하던 마케도니아 왕가에서 이 알렉산더는 순수 혈통이 아니라 혼혈로 태어났던 거예요. 물론 어머니도 왕족이었으나 이 왕실은 그 왕실만의 핏줄이 쭉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마케도니아에서는 혼혈이었던 거죠. 그래서 혈통과 관련된 사건들로 인해서 아버지랑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삼촌이 연회 자리에서 이 혈통들의 합으로 인해서 좀 좋은 왕이 태어났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넌 순수 혈통이 아니라 넌 잡종이야, 이런 식으로 돌려간 거죠.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니? 라고 하니까 옆에서 보던 아빠가 이제 보다 너무하잖아. 삼촌한테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와인잔을 들고 아들한테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술에 취해가지고 의자에서 꼬꾸라집니다. 근데 그걸 보고 이 알렉산드로스가 비웃어요. 아니 뭐 아시아까지 정복하시겠다는 분이 의자에서 꼬꾸라지니까 뭐 이거 참, 이런 식으로 비꼰 거예요. 그래서 마케도니아에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어머니랑 같이. 하지만 운이 좋게도 아버지가 후계를 지정하지 않고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케도니아의 왕이 돼버립니다. 아주 운이 좋게도. 어머나 너무나 우연히도. 그런데 딱 왕으로 즉위했을 때가 20살이었어요. 애송이 아니야, 애송이. 이 애송이 왕이 딱 즉위를 하니까 그리스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거 우리가 뒤집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서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 알렉산드로스는 바로 기병 3,000명을 끌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당시 폴리스였던 테살리아를 먼저 제압을 하니까 다른 도시들은 알아서 꼬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꼬리 내린 도시에는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비범했어요. 약간 20살 때는 치기도 있고 니네들이 감히 나한테 그래? 내가 니네들 다 쓸어버릴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알렉산드로스는 후에도 되게 유명한데 자기한테 항복한 나라에는 아주 관대했어요. 근데 이게 원인이 교육에 있었을 거라 봅니다. 이 알렉산드로스의 스승이 레오니다스였고요. 청소년기 때의 스승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한테 7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던 이 알렉산드로스는 철학적인 부분을 이어받았다기보다는 약간 제왕학, 교양 이 정도만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그가 좋아했던 책은 서사시 일리아스입니다. 영웅 서사. 그래서 영웅심에 되게 빠져 있어서 잘 때도 베개 밑에다가 이 일리아드를 넣고 잘 정도였어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알렉산더가
정복자가 되는데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로스가 반란을 진압을 했는데 1년 뒤에 또다시 그리스 서쪽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걸 다시 진압을 하러 갑니다. 근데 이때 소문이 하나가 퍼져요. 알렉산드로스가 반란을 진압하다가 전사했다더라 라는 소문이 들리면서 아 그래? 알렉산드로스가 죽었으면 우리 또 반란 일으킬 수 있겠는데? 야 우리 한번 엎어보자! 라고 하면서 테베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아테네가 여기에 가담해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있던 알렉산드로스는 바로 테베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도시를 아예 포위해서 점령해버리고 테베를 전부 쓸어버려요. 다 파괴해버리고 시민들을 전부 다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왜냐하면 테베는 되게 격렬하게 저항했거든요. 하지만 이것을 본 아테네가 무조건 항복을 했기 때문에 아테네에는 또 관대했어요. 이쯤 되면 약간 반란을 진압하면서 반강제적으로 정복왕이 되어가는 느낌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반란을 진압하고 남하를 하고 페르시아를 격파를 하고 항구 도시를 점령을 하고 그 와중에 그 유명한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게 됩니다. 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테르미소스의 신탁에 내려오는 건데 테르미소스의 우마차를 타고 오는 자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신탁이 있었는데 마침 시골 농부였던 고르디우스와 그의 아들 미다스가 우마차를 타고 테르미소스 성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오! 우마차다! 왕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지만 당시엔 그랬습니다. 그렇게 고르디우스의 아들 미다스가 왕이 되었고 이후 미다스는 자신과 아버지가 타고 들어온 우마차를 제우스에게 바치는데 신전 기둥에다가 이거를 완전 복잡한 매듭으로 막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후 이 고르디우스의 우마차 매듭을 푸는 자가 아시아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전설이 내려져 오고 있었는데 이 알렉산드로스가 프리기아로 진군을 하다가 이곳에 도착을 해서 매듭 전설을 듣습니다. 그래서 또 갔지. 우리 알렉산드로스는 이런 거 좋아하니까 갔어요. 그래서 매듭을 막 열심히 풀고 있는데 아무래도 못 풀겠는 거야. 그래서 빠개치니까 칼을 뽑아들고 매듭을 탁 하고 내리쳐서 풀어버립니다. 그렇게 아시아의 왕이 되죠. 물론 이것도 전설이고요. 바늘 같은 걸로 해서 매듭을 풀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칼로 끊었다는 이야기죠. 이후 그는 24살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집트로 남하를 해서 농성하는 도시 시민들을 또다시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 도시 사령관을 전차에 매달아서 죽을 때까지 자갈밭에 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대도시였던 예루살렘이 알렉산드로스의 즉각 항복을 합니다. 이건 알렉산드로스가 무서웠다기보다는 당시 정복을 하고 있던 페르시아에 대한 이집트의 반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 성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알렉산드로스를 해방자라고 부르면서 반겼습니다. 덕분에 그리스인이었던 알렉산드로스는 이집트로 넘어와서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됩니다. 거기다가 전설에 따르면 이 알렉산드로스는 사막으로 가서 위대한 이집트의 신인 아몬의 신탁을 받았다고 전해져요. 근데 이 아몬이 사실 너는 필리포스 2세의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이러면서 갑자기 출생의 비밀을 빠밤 하고 풀어버리더니 파로스 섬이 있는 곳으로 가서 위대한 도시를 세워라!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렇게 기원전 331년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세우게 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알렉산드리아는 직사각형으로 생겼대요. 직사각형인데 긴 쪽이 경기장 30개 정도의 길이고요. 짧은 쪽이 경기장 7개에서 8개 정도의 길이에요. 이 단위를 스타디아라고 부르는데 1스타디아가 18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는 한쪽으로는 지중해를 맞닿아 있고 한쪽으로는 호수를 접해 있어요. 그렇게 알렉산드리아를 건설을 하고 6개월 뒤에 알렉산드로스는 또다시 이집트를 떠나서 원정을 갔고요. 기원전 323년 갑자기 사망합니다.
이것이 알렉산드로스의 정복 루트예요.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건 여기 있죠. 알렉산드리아 있죠. 알렉산드리아 여기 보면 요 밑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알렉산드로스가 사망하자 알렉산드로스가 가장 신임했었던 장군 중 한 명인 프톨레마이오스에게 이집트가 넘어가면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시작이 되어서 그의 후손들이 이집트를 지배를 하게 됐는데 이제 시작이에요. 이 프톨레마이오스 1세는 알렉산드리아를 수도로 정하고 알렉산드리아가 문명, 지식, 학문의 중심지가 되길 원했어요. 그래서 항상 뛰어난 학자들을 자기 주변에 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알렉산드리아에 도서관을 하나 짓게 되는데 여기에 도서관을 지은 이유는 물론 수도니까 상징적인 이미지도 있겠지만 지중해나 파로스 섬도 있고 나일강도 가까웠기 때문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거의 모든 도시와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는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알렉산드리아 안에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항구 근처 마을 혹은 왕궁 근처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 데메트리우스에 의해서 최초로 조직이 되기 시작했는데 본관은 브루케이움이라고 불렀고 별관을 세라피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게 근처에 무세이온이라는 연구기관 같은 게 있었어요.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더 큰 거야. 무세이온이라는 학당이 있었는데 학당 근처에 이 도서관을 지었기 때문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 도서관에 와서 보기도 하고 도서관에 있던 사람들이 연구기관에 넘어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학문적으로 서로 영향을 받도록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무세이온은 지금의 박물관을 뜻하는 뮤지엄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내부에는 정원, 공동 식사실, 독서실, 강의실, 집회실, 기타 등등 심지어는 그리스의 의학자였던 헤로필로스가 도서관 내부에 의학교를 세웁니다. 이 도서관을 지었던 프톨레마이오스의 목표는 세계에 있는 모든 책을 갖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이 도서관을 후원을 했어요. 왕가에서 도서관을 후원한 거야. 덕분에 도서관은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었고 뭐 신간도서 들어온 건 따로 분류하고 뭐 카테고리 나눠가지고 책을 분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부서가 따로 존재했어요. 책을 관리하는 부서. 그리고 국경에 상관없이 이 알렉산드리아에 들어오는 모든 혹은 나가는 모든 수출입되는 모든 품목 중에 문헌 혹은 책이 있으면 거의 반강제적으로 가져와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복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주인한테 다시 돌려줬어요. 이거를 무역의 중심지였던 알렉산드리아에서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책이 모였겠어요. 매일매일 어마어마한 양의 책이 밀려 들어왔고 사서들은 맨날 책을 분류를 하고 배치를 하고 책이 늘수록 방문객이 늘었고 방문객이 또 책을 가져오면 그 책을 또 복사해서 또 책이 늘고 그럼 또 방문객이 늘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책이 몇 권인지는 상당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50만 권 이상이라는 주장도 있고요. 70만 권 이상이라는 주장도 있고요. 100만 권 이상이라는 주장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몇 권인지 세기가 참 애매한 게 파피루스 두루마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는 책이 아니라 쫙 펼쳐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루마리 하나가 책 몇 권짜리 분량이기도 한 거예요. 방대한 양이면. 그러다 보니까 책으로 나눈 것 중에는 뭐 800만 권 이상이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는데 확실치 않습니다. 어쨌든 이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책을 만들기 위해서 파피루스를 썼는데 덕분에 파피루스의 수출을 아예 금지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줄 게 어딨어요. 우리가 지금 막 복사하기도 급한데. 그죠?
이렇게 책이 모이고 책이 있으니 학자가 모이고 학자들이 모이니까 연구를 하고 아까 말했다시피 의학교도 생기고 원래 의학교라고 하면 보통 해부 같은 것도 좀 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원래 그리스에서는 금지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이집트예요. 이집트 하면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미라 생각나죠. 코로 뇌를 뽑아내는 곳이에요. 아무렇지 않게 해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의학도 많이 발전을 했고요. 기하학의 창시자라고도 하는 유클리드 역시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연구를 했고 관련된 책도 여기에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중간에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사망하고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파라오가 되면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이 도서관, 박물관을 발전시키는 것 외에도 프톨레마이오스 1세 때 시작했던 등대를 프톨레마이오스 2세 때 완공을 합니다. 이 등대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걸로 추정이 됩니다. 없어요. 없어서 잘 몰라요. 하지만 뭐 이렇게 생겼다고 추정이 돼요. 이게 왜 유명하냐면 이건 파로스의 등대 혹은 알렉산드리아 등대라고 불리는 건데 아니 뭐 등대까지 거 뭐가 그렇게 대단해 라고 하지만 이 등대는 모든 등대의 원형이라고 불려요. 참고로 파로스는 그리스어로 등대입니다. 그래서 이건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꼽히는 겁니다. 이 등대는 하얀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한 130m 정도 되는 3층짜리 건물이래요. 그래서 불빛이 나오는 부분에는 반사경이 거울처럼 이렇게 돼 있고 내부에는 300개 이상의 방이 있어서 군대 막사 역할을 하기도 했대요. 썰에 의하면 내부에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있었다고 하는데 없어졌기 때문에 그건 확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등대의 불빛이 43km 밖까지 보일 정도로 아주 밝았다고 합니다. 이 위대한 등대를 완공한 프톨레마이오스 2세 때 수많은 학자들이 대도서관을 거쳐갔는데 이때 수학, 천문학, 물리학, 자연과학, 기타 등등 모든 과목들에 대해서 새로운 연구 결과들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때 있었던 학자들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요. 이때에는 특히나 천문학이랑 점성술이 인기가 많았는데 고대인들은 별이랑 행성이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상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때 아리스타르코스가 최초로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100년 후에는 히파르코스가 신성과 해성을 관측을 해서 1000개가 넘는 항성에 대해서 밝기를 나눠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태양력의 길이를 계산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오차랑 한 7분 정도밖에 안 난대요. 그리고 히로피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때 알아냈어요. 뇌가 우리 신체를 조종한다 라는 걸 알아내서 약을 만들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지구의 둘레를 측정해낸 최초의 인물이에요. 문학, 수학, 천문학, 지리학, 기타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보였기 때문에 제2의 플라톤이라고 불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때 사람들은 지역마다 북극성의 높이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에라토스테네스는 현재의 아스완인 시에네에서 하진날에 아주 날씨가 맑을 때 우물을 보면 보통 우물이 그늘이 지잖아요. 해가 이렇게 옆에 있으면 이렇게 빛이 들어와서 우물 내에 그림자가 지잖아. 근데 이날 우물의 바닥까지 햇빛이 아주 직선으로 빡 하고 꽂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해가 가장 높이 뜨면 90도구나 라는 걸 알았대요.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지구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걸 알아냈대요. 그래서 이제 해가 가장 높이 뜰 때 고도가 90도라서
이걸로 지구의 둘레를 측정을 했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925km 정도 떨어진 시에네와의 거리 비율을 계산을 해서 지구 둘레가 46,250km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지구의 둘레는 4만 km 정도입니다. 근데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알렉산드리아랑 시에네가 정확하게 같은 경도상에 위치해 있지 않고 거리를 잰 게 이 사람이 실제로 걸어서 거리를 잰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았고, 당시에는 지구가 완전 동그랗게 생긴 구 형태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약간 오차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타원형이라는 걸 알았고 정확한 길이를 측정할 수 있었으면 이런 오차가 안 났을 수도 있어요. 참고로 이 에라토스테네스는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의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관장을 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 지구 둘레 정도는 잴 수 있어야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관장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 말고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 유레카! 했던 사람 있죠? 아르키메데스. 아르키메데스 역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연구를 했었고, 아르키메데스, 아리스토텔레스,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썼던 책의 원본이 여기에 보관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도서관이 왜 유명한지 이제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왜, 어떻게 유명한지. 자, 그래서 이렇게 도서관이 지어지고 전성기를 맞고 그랬는데, 기원전 250년경에 로도스가 마케도니아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때 로도스의 시민들은 여성, 노예 할 거 없이 전부 다 목숨을 걸고 전투에 나가서 성을 지켰대요. 신전을 무너뜨려서 석재를 보강을 하고, 여자들은 활줄을 만들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잘랐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도시였던 로도스를 지켰고 1년 동안 버틴 기념으로, 결국 이겼어요. 1년 동안 버틴 기념으로 수호신 헬레우스의 모습을 따서 거상을 세웠는데 그게 33m예요. 이것이 바로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로도스의 거상입니다. 이것 역시 무너져서 원형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요런 식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거상을 만든 재료는 적군이 버리고 간 무기를 녹여요. 그렇게 만들었고요. 자금은 성을 공격하던 무기를 팔아서 조달을 했고, 시민들도 십시일반 돈을 모았대요. 그렇게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로도스의 거상이 만들어집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로도스의 거상이 만들어지고 그 사이 다른 나라들도 발전을 하고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에 라이벌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페르가몬 도서관이에요. 페르가몬에서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파피루스를 수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파피루스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걸 대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가죽을 이용해서 책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양피지입니다. 양피지를 파치먼트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페르가몬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이게 양피지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은 예전에 그 대도서관의 명성을 점점 잃어갔어요. 그런데 하필 이때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가가 로마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기원전 47년경 로마의 장군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집트에 옵니다. 그리고 당시 프톨레마이오스 왕가의 가장 유명한 여왕인 클레오파트라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클레오파트라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는 약간 요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클레오파트라는 클레오파트라 7세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클레오파트라는 1세도 있었고 2세도 있었고 3세도 있었어요. 이 클레오파트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보통 마녀, 요부, 판무파탈 약간 요런 이미지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클레오파트라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총명하고 독서를 좋아했대요. 집 바로 옆에 대도서관이 있잖아요. 똑똑할 수밖에 없겠죠.
옆에 막 5만 가지 대단한 학자들이 다 모여있고 그 학자들이 막 책을 냈는데 그거를 읽고 자랐으니까 얼마나 똑똑할 거예요. 상당한 지식인이었고 그리스 혈통의 프톨레마이오스 왕 중에 이 클레오파트라만이 유일하게 이집트어를 구사할 수 있었대요. 클레오파트라는 참고로 9개 국어를 구사했습니다. 무역을 하는 도시의 말들을 다 할 수 있었대요. 쩔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막 몸치장만 하고 막 그냥 맨날 막 식초 맨날 마시고 이런 이미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 카이사르가 왜 이집트에 왔냐 하면 그걸 먼저 이야기를 해줄게요. 이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와 함께 삼두 정치를 이끌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삼두 정치는 교과서에서 되게 많이 배웠잖아요. 세 명이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나라를 이끌고 왕을 안 만들 이런 거 있잖아. 그거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폼페이우스와 함께 삼두 정치를 이끌었는데 폼페이우스가 원로원이랑 짜고 쳐서 카이사르를 총독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폼페이우스와 맞다이를 뜨게 됩니다. 이때 카이사르는 군대를 이끌고 갈리아에서 로마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군대를 이끌고 넘어가면 불법이었던 갈리아와 로마 사이의 경계였던 루비콘 강을 건너며 주사위는 던져졌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 되게 유명하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때 나온 말이고요. 여러분들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여기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는 건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루비콘 강을 건너서 로마로 진격을 하자 폼페이우스는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 13세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보호해달라 라고 요청을 했는데 프톨레마이오스는 이 카이사르의 보복이 두려웠던 거예요. 폼페이우스는 정적이잖아요. 이 카이사르랑 적인데 우리가 얘네를 보호해주면 우리한테 불똥이 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폼페이우스의 목을 뱁니다. 그래서 이 카이사르한테 넘겨주니까 이 카이사르가 너무 슬펐던 거죠. 물론 정적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동반자잖아요. 삼두 정치를 같이 하던 사람인데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서 열이 받아서 이집트로 넘어왔다가 클레오파트라 7세를 만난 겁니다. 이때 전설에 따르면 카이사르한테 융단 선물이 왔는데 융단을 쫙 풀러보니까 그 안에 클레오파트라가 짠 하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죠?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유야 어찌되었든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에게 푹 빠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당시 카이사르의 나이는 52세, 클레오파트라의 나이는 21세. 나이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죠? 어찌되었든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의 연인이 되어서 남동생이자 남편이자 정치적 경쟁자였던 프톨레마이오스 13세를 없애버립니다. 그렇게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클레오파트라가 정치적 경쟁 관계에 있다가 이 카이사르가 딱 하고 끼어드니까 바로 이제 내부를 소탕을 해버리고 이집트는 안전과 독립을 보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왕위를 놓고 싸울 때 카이사르가 클레오파트라 편을 들면서 내전에 휘말리게 됐었는데 이 카이사르가 항구에서 포위되자 카이사르는 배에다가 불을 질러버렸어요. 이제 배수진을 쳤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제 니네 도시니까 니네는 알아서 수습을 해라. 난 모르겠다 이러면서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근데 이 불이 이 바다에 있던 모든 배들, 항구들을 다 태우고 심지어 항구 근처 마을까지 번져서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까지 번진 거예요. 이 불이. 이 불로 인해 문서 창고에 있었던 문서 일부가 소실됩니다. 이후 그녀는 막내 남동생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14세와 재혼을 해서 실권을 장악을 하고 카이사르와의 사이에서 카이사리온이라는 아들을 한 명 낳아요. 그런데 이 카이사르가 삼두 정치를 하다가 이제 왕이 돼버리니까 공화정의 전통이 어떻고 삼두 정치가 어떻고 하던 이 사람들이
카이사르를 죽일 생각을 해요. 암살을 하기로 하고, 이 암살에 끌어들인 사람이 바로 카이사르가 아끼던 브루투스입니다. 그렇게 기원전 44년 모임에 참석을 했던 카이사르는 브루투스의 칼을 탁 맞고 브루투스 너 맞아 라는 말을 남기고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는 이제 남겨졌잖아요. 갑자기 카이사르가 막 죽어버리니까 이제 이 클레오파트라가 남겨졌는데 내 아들이잖아. 이 둘 사이에 낳은 아들이잖아. 그럼 우리 아들한테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유언장에 내 관련된 말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클레오파트라에게 왕위를 넘겨준다든가 뭐 클레오파트라와 난 사이에 카이사리온을 뭐 내 후계로 정한다 라든가 이런 말이 이런 반구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가 빡이 칩니까 안 칩니까? 배신감을 느끼겠죠. 게다가 프톨레마이오스 14세 역시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합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는 아들이었던 카이사리온을 프톨레마이오스 15세로 세웁니다. 자, 그리고 기원전 41년 2차 삼도 정치의 선두였던 마르쿠스 안토니오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로마는 카이사르 이후에 안토니우스파랑 옥타비아누스파 두 파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를 위해서 이제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옥타비아누스가 나을까 안토니우스가 나을까, 카이사르는 잘했는데 괜히 이거 암살을 당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를 고민을 하다가 결국 안토니우스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사이에서 알렉산드로스 헬리오스라는 아들과 클레오파트라 셀레네라는 딸 한 명을 낳았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이번에는 정당하게 요청을 합니다. 야, 나 이제부터 정부 안 할 거야. 결혼해! 결혼하고 우리 애들 후계자로 지명해. 안 그러면 너 이집트 가 그냥! 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안토니우스가 처자식을 버려요. 로마에 있던 처자식을 버리고 클레오파트라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렇게 이때까지만 해도 클레오파트라는 로마와 이집트를 아우르는 대제국, 우리 딸아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러한 대제국을 꿈꿨겠지만 하필 이 안토니우스가 전쟁에서 지게 되죠. 어쨌든 전쟁에서 지기 전에 이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에게 선물을 줬는데 선물이 뭐냐면 기억하세요? 카이사르와 내전을 벌일 때 이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에 있던 문서 일부가 불에 타서 소실됐다고. 이걸 보상해주고 싶었던지 환심을 사고 싶었던 건지 이 안토니우스가 페르가몬 도서관에 있던 스크롤들, 문서들 20만 장을 선물해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데 이 안토니우스가 하필이면 악티움 해전에서 처참하게 발리고 옵니다. 처참하게 발리고 와서 클레오파트라 내 사랑 하고 그냥 꽥 하고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클레오파트라는 이제 줄을 잘못 탔구나 싶은 거죠. 옥타비아누스 군대가 쳐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고 능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어버리자 라고 생각했던 클레오파트라는 독사를 가져와서 이제 가슴을 팍 하고 물린 다음에 사망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썰이에요. 자살을 했다. 독사에 물려서 자살을 했다라는 썰이 있고 음독 자살을 했다라는 썰이 있고 동반 자살을 했다라는 썰이 있고 옥타비아누스가 살해를 해놓고 자살로 위장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클레오파트라는 자살한 걸로 마무리. 그리고 이집트를 통치했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이 클레오파트라를 마지막으로 왕조가 막을 내립니다. 자, 근데 왕조가 막을 내렸다고 도서관이 무너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서관은 왜 없어진 걸까? 이거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기원전 30년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끝나면서 알렉산드리아는 로마의 속국이 되었고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최초의 황제가 되면서 로마인들은 그리스인들보다는 학문에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좀 많이 뜸해졌겠죠.
아니 그 전에 프톨레마이오스 왕가에서는 정말 아낌없이 지원을 해줬잖아요. 근데 이제 로마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이게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하지만 이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이라는 명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꾸준히 학자를 배출해내던 이 도서관은 서기 200년경 여러 번의 침략으로 차츰차츰 황폐화가 되었다고 해요. 서기 400년쯤 되자 이교도가 금지가 되면서 기독교가 로마의 공식 종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이교도 학자들이 거리에 내몰려서 죽임을 당했고, 다른 종교의 상징물들 역시 파괴됩니다. 물론 무세이용과 이 대도서관 역시 이교도의 상징물입니다. 따라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616년경에 알렉산드리아는 페르시아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이때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거의 완전히 파괴되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랍인들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책들이 이슬람 종교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해서 전부 다 태워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때문에 이때의 대도서관에 문서들이, 아주 많은 문서들이 소실되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어떻게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이 파괴되었는가, 문서가 없어졌는가는 잘 모르고, 그냥 몇 가지 흔적, 유적처럼 남아있는 이것들, 혹은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 문서들을 토대로 추정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발견된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문서입니다. 이게 도서관의 내부로 추정되는 사진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스크롤을 보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책처럼 이렇게 다다다다 꽂혀 있는 게 아니라 스크롤로 둥글게 말아서 이런 식으로 꽂아놨던 겁니다. 그리고 사서들이 이걸 하나하나 분류를 했던 거죠. 그렇게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은 아예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자, 이렇게 오늘의 컨텐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